네, 저는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이제 갈 예정인데요. 새벽 4시부터 1시간만 취재를 허용하는 굉장한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저는 지금 부산의 동네 온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허심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행은 만화속 배경여행 제작 일정 중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으려니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당시로서는 매우 고급 열차였던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엔 무궁화 오지만요. 이번 여행지를 부산의 동네 온천으로 잡은 건 바로 이 두 작품, 목욕의 신과 여탕보고서 때문입니다. 두 작품 모두 목욕을 소재로 삼고 있어 온천욕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배경 중 하나로 같은 곳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옳다구나 했습니다. 먼저 목욕의 신은 삼봉이 발소 이래 3단 합체 김창남, 안나라 수만나라로 인기작가 반열에 올랐던 하일권 작가의 작품입니다. 하일권 작가는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독특한 감성과 현실 속 일면을 살짝 비틀어 만들어내는 웃음으로 많은 인기를 끄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 목욕의 신 또한 목욕관리사들의 세신, 그러니까 때밀이를 이용한 목욕툴을 비롯해서 독창적인 설정을 가미해서 큰 웃음을 준 바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금자탕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욕탕인데 이 공간의 실제 모델이 부산에 있다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공간의 스케일이 참 엄청나죠? 한편 여탕보고서는 금남의 구역인 여탕과 얽힌 다채로운 에피소드들이 만화의 특성을 살려서 익살맞게 묘사해낸 작품입니다. 목욕을 즐기는 작가가 본인이 겪은 일화를 비롯해서 여탕 소재 이야기들을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별로 전개해 이어가는 개그 만화여서요.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탕이라 하면 을에 떠올릴 법한 온갖 상상을 시종일관 유쾌하고 발랄하게 배반해가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끄집어내는 작가의 감각이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의 47화와 48화에 동네 온천이 직접 등장하는데요. 작가가 바로 이 동네 온천이 있는 온천장에 살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의 목적지인 허심청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목욕의 신 이야기도 언급되지요. 왠지 막 허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냥 제가 동네 온천만 다녔어가지고요. 그 동네 살면서 네네. 그냥 그 동네 살면서 다녔던 목욕탕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싶으면서, 그리고 사실 또 그 허심청 동네 온천이 또 약간 특이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흥미로우니까 그걸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았죠. 네네. 네,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누군가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인 것 같으니까. 저도 그 허심청 가봤을 때 네. 모델이 있구나 싶었던 게 네,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냥 놔두셨대요. 재밌어서. 아, 추천할 만한 동네 온천 동네 온천. 안에서요? 예, 그렇죠. 동네 온천. 근데 이름들을 이제 까먹었어요. 아, 너무 그러시군요. 벌써 4년인가 5년인가 돼가지고 네. 이름들을 까먹었어요. 아, 근데 그게 있었는데 그 가족탕이 있는 호텔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굉장히 근처에 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호텔 안에 그 작은 개인 탕이 있어서 이것도 만화에 그렸던 것 같아요. 아, 예. 가족탕.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것도 동네 온천에 있는 거여가지고 네네. 근데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그 동네 온천에서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오면 예,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동네 온천에 그 온천천이 있잖아요. 예. 하긴 그 온천천 자체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온천천이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돼 있지? 굉장히 긴 산책로여서 그 온천장역 네. 뒤편에 있는 그 네, 하천이 하시는 거죠. 하천이요. 그래서 거기랑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금강공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4살 때인가 거기서 가족 소풍을 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100원 넣고 타는 백조 모형을 타고 근데 이제 그 공원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20-30년 전에 가족 피크닉 가던 그런 놀이공원인데 그래서 그 놀이기구들이 아직도 할걸요? 하죠, 그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오래된 한 30년 된 놀이기구인데 그게 아직 해요. 그래서 그런 되게 막 우거진 오래된 나무들 공원이랑 정말 오래된 놀이기구들이랑 있는 공원인데 굉장히 기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여담입니다면 식물원은 없어졌더라고요. 식물원이 왜 없어졌을까요? 근데 그게 개인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개인 식물원이어가지고 사유지여서 뭐가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여탐보고서가 이제 너무 오래된 작품이어서 오래된 티가 벌써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옛날 작품에서 아마 옛날 문화가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옛날의 목욕탕 문화를 볼 수 있는 만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부담 없이 읽어주십사. 네. 네. 그 읽으셨던 분들께 또 한 말씀. 네. 읽으셨던 분들 뭐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하죠. 자기자까지 봐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의 욕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의 신비 동네 온천. 동네 온천의 역사는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특히 백학전설이 유명합니다. 백학전설은 여탕보고서 동네 온천편에도 소개되는데요. 이 동네 고을에 살고 있던 어느 절름발이 노파가 온천물 옆에서 다리 다친 학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학이 온천물에 다리를 담그더니 다 나아선 훌쩍 날아가더랍니다. 노파가 그걸 보고 자기 다리도 온천물에 담갔더니 역시 다 나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라 때부터 효능이 유명했던 동네 온천은 조선 영조 때인 1766년 들어서 남탕 여탕을 나눈 집을 지어서 보통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온천 마을이 형성된 건 1910년대 부산진에서 동네 사이에 전차가 다니기 시작한 시점에 일본인들이 온천을 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에 일제강점기엔 일본인과 조선인용 시설을 따로 두기도 했다더군요. 동네 온천은 현재까지도 30여 개 목욕업소가 영업 중인데요. 한때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았지만 이후 다소 쇠락해서 지금은 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N호텔의 허심청이 동네 온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용객을 맡고 있습니다. 백학전설이 있는 고을답게 항 마스코트가 인상 깊은데요. 여탕보고서에도 관련한 언급이 나오죠. 네, 이곳이 부산 동네 온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 농심의 허심청입니다. 마일러 작가님의 여탕보고서 중 두 에피소드 그리고
목욕계신, 하일권 작가님 목욕계신의 배경지로도 알려졌던 곳이죠. 예전에 취재 왔을 땐 이용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할 수는 없어서 잡지에는 욕탕 내부 사진을 N호텔 측에서 제공받아서 실었는데요. 이번엔 드디어 내부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규모가 느껴지시나요? 특히 천장을 잘 보세요.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목욕에 계신 배경이라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동네 온천 가운데서도 특히 허심청이 유명한 까닭은 굉장히 특색 있는 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 뭐냐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입구에 있는 단간부터 시작해서 철학탕이라고 불리는 곳의 그 구상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재밌는 구성들이 많아요. 단순히 규모만 커서가 아니라, 규모가 커서 재밌는 게 아니라 탕의 구성 자체를 굉장히 개성 있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내부 구성을 둘러볼까요? 백각전설을 반영하듯이 학 조형물이 온탕과 열탕 사이에 서 있습니다. 고대 휘목탕입니다. 이 탕에 쓰인 나무는요, 4,000년 이상 된 3m 이상 생목이 300년간 땅 밑에 묻혀있던 그런 진재라더군요. 그 뒤에 폭포수도 꽤 강렬합니다. 여탕 폭포수에서도 냉탕 폭포수병이 따로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긴 온천 폭포수입니다. 물이 엄청 세긴 하네요. 그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노천탕이 등장합니다. 노천탕 하면 역시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꽤 각별했었는데요. 원래는 위쪽이 뚫려서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근래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안쪽이 보이게 되는 바람에 저렇게 발을 쳤다는군요. 노천탕을 나와서 2층에서 육교를 지나면 세신사들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때를 밀게 됩니다. 목욕의 신이 바로 이 세신사, 즉 때밀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이죠. 왠지 정말 저 회장님이나 허세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탕 보고서에도 세신사편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꽤 궁금했는데요. 여탕 쪽 세신사분들은 저런 모습이신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허심청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공간을 보실 차례입니다. 물을 가로질러 마치 석실 같은 공간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 탕이 있는데요. TV를 보면서 목욕할 수 있는 영상탕, 샴페인 성분을 섞은 모양인 샴페인탕, 그리고 바로 이 철학탕이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강렬해서 정신이 막 혼미해졌었는데요. 이름이 철학탕이라니 대체 이게 어느 철학자신가 너무 궁금해서요. 예전에 한번 문의해봤었거든요. 그때 담당자는 소크라테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한데? 소 선생님이랑 털 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들자면 허심청은 위쪽이 유리여서 하늘빛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늘빛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해뜰 때의 그라데이션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이 변하는 기둥의 조명도 꽤 볼만합니다. 지금 이곳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여탕입니다. 남자가 왜 여탕에 와 있느냐? 이곳이 지난 3월부터 고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최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협찬을 받아서 지금 찍고 있고요. 굉장히 남탕하고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만 고쳤다고 하니까 굉장히 새 것 같아 보이네요. 여탕과 남탕이 다른 점이 몇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 새로 고친 여탕 쪽에만 있는 게 좌식 샤워 시설 쪽에 부산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광안대교가 타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른 편 좌식 샤워 시설 쪽에는 백두산 천지가 역시 타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직은 여탕 쪽에만 있는 신설 장비라는데요. 굉장히 비싸대요. 네. 노천탕 입구 쪽에 있는 미니 풀장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터 리플렉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런 남탕 쪽은 다른 게 없느냐라고 하면요. 여탕과는 달리 구석에 족욕과 반신욕 시설이 좀 더 구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재 장기판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여탕 쪽은 이 공간이 모두 좌식 샤워 시설입니다. 성별마다 이용 패턴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허심청을 여탕과 남탕 모두 한 바퀴 쭉 둘러보았습니다. 보고 있자니 정말 또 온천욕 하러 가고 싶어지는군요. 허심청은 뭔가 좀 독특한 감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할 때 함께 보여줄 만한 걸 꼽자면요, 철학탕과 더불어서 이 수호상 단간, 허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빛 향로와 불상, 그 위에는 선녀,
그 위에는 용머리라고 하는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원래 당간지주는 절에서 행사나 부처의 공덕을 기릴 때 당이라고 하는 깃발을 거는 돌기둥입니다. 원주나 춘천, 강릉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설마 목욕탕에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허심창은 탕 내부에서부터 바깥에까지 뭔가 범인의 감각으로는 쉬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들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굉장히 재미난 공간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목욕의 신 배경지라고 여길 법하다니까요. 네,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서요. 충청도의 그 온천들은 자주 다닌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온양온천이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편이어서 꽤 많이 다닌 편이에요. 근데 온양온천이라든지 덕산온천, 도고온천, 충청도 쪽에 있는 온천들은 상당수가 유황온천들입니다. 유황온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달걀 썩은 내가 나요. 그리고 온양행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은 임금님들이 자주 행차하셨어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한양하고 가까우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오셨느냐? 세종대왕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눈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가셨어요. 그쪽에 좀 특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산의 동네 온천 같은 경우는요, 마그네슘 온천입니다. 그 유황온천하고는 좀 다르게 무색무취예요. 그리고 미끌거리는 건 비슷한데 염분 때문에 좀 미끈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요, 통증, 요통이라든지 뭐 류마티즘이라든지 이쪽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약간 온천에 따라서 효능이 다릅니다. 통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의 동네 온천 쪽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심청의 운영사인 N호텔을 등지고 호텔 앞마당의 왼편 도로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마당 끝쯤에 독특하게 생긴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온천 할아버지상입니다. 1926년 부산에 다니던 전차가 동네 온천장까지 오게 되면서 전차 종점을 장식할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수호상입니다. 전형적인 1900년대 초반 노인의 행색인데요. 원래는 눈에 전구도 설치돼서 주변을 밝혔다는군요. 할아버지 상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골목을 꺾어 한 블럭만 더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들면 바로 스파 윤슬길입니다. 온천을 뜻하는 영단어 스파에 윤나고 이슬처럼 청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우리말 윤슬을 붙인 말이랍니다. 원래는 이 분수에서 시작해서 길 끝까지 개울이 흐릅니다. 스파 윤슬길 분수대 옆에는 동래구가 2005년에 세운 무료 조격탕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 쉬는 날이었어요. 매주 수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거든요. 원래는 저렇게 따끈한 물이 가득 차 있고 발 담그려는 이들이 아침부터 모여듭니다. 대신 그 옆에 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온정 개건비와 용각입니다. 지난번엔 다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만 굴렀던 곳인데 이번엔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때부터 온천수가 솟던 온정자리고요. 1960년대까지 온천수를 뽑았다네요. 온정 개건비는 조선시대에 온정을 고쳐짓고 일반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건비 건너편에는 용각 재건비도 서 있습니다. 용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영각 건물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용각이나 용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시듯 옛사람들은 온천수를 용왕과 연결지어 생각했는데요. 용각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에 용왕신에게 제를 올린다는데요. 용정에서 동남향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의 바닷가에 해동용궁사라고 좀 기괴한 절이 있습니다. 그 하나 있는데 이름 때문인가 온정으로 들어가면 용궁사 아래 바닷속으로 통하고 있으려나?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허심청 부근을 빠져나왔는데요. 나오는 길에 2009년에 새로 연 동네 스파토피아 노천 조격탕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탕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 틈에 낄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마일로 작가님이 온천장에 갔으면 거긴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해주신 금강공원으로 왔습니다. 편의 글씨에 담긴 힘이 예사롭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마일로 작가님이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산을 끼고 있는 널따란 도시공원이더라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허심청이 저기, 그리고 온천천 위에 온천장 전철역이 있는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일로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으로 언덕을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금강공원입니다. 네, 저는 마일로 작가님의 추천지인 금강공원에 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쪽에서 놀이기구도 타시고 그리고 이제 식물원도 가시고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좀 와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큰 공원 하면은 의뢰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곳은 좀 더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임진 동래위총이라든지 해양사 박물관이라든지 예술관이라든지 그리고 마일로 작가님의 추천지 중에 하나인 식물원이라든지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또 다른 작가님 추억 속 즐길거리, 바로 놀이기구인데요. 딱 봐도 매우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작은 유원지입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네요. 사실 전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굳이 타보진 않았습니다. 피터팬이라는 놀이기구인데요. 뭐랄까 모형 센스가 좀 기묘하네요. 누구냐 넌? 그리고 이분은 또 누구신가요? 설마 웬디인가요? 돌아다녀 보니 금강공원은 문자 그대로 산을 끼고 있는 공원입니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숲도 다양한 수종으로 빽빽하게 조성되어 있어요. 타보진 않았지만 로프웨이라고 케이블카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곳곳에 아까 소개했던 임진동래위총이나 해양자연사박물관 같은 곳 외에도 사진작가 기념비, 시인 문학비와 같이 문화적, 지식적 소양을 높여주는 요소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요. 지금 방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일로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이 공원에 식물원이 있었어요. 그 식물원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되었네요. 살짝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로 모모스 커피인데요. 동래 온천과는 온천장역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들렀는데 그 사이에 BTS의 지민씨 고향 투어라고 부산시가 시 차원에서 미는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더라고요. 게다가 이곳의 바리스타 분께서 한국인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시는 경사를 맞아서 한층 더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사진부터 찍고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곳을 추천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은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합니다. 연못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대나무 숲에 마을 석상에 12지 석상까지 있거든요. 이 모모스 커피가 재밌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인테리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식당이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한편 보신닭집이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들어와 보시면 한옥 대문 같은 그런 문부터 시작해서 들어와 보시면 분수대도 있고 석상도 있습니다. 여기 12지 석상 같은 것도 있고 대나무도 있어요. 말 그대로 고깃집 가든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없애지 않고 커피집이든 지금도 그걸 없애지 않은 상태로 모던한 커피집 건물을 같이 이어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즐거움, 보는 즐거움이 있고요. 들어와 보시면 또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와, 사진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 앞에 지나가신 분들도 막 사진부터 찍고 들어가셨거든요. 입구에서부터 포토스팟이에요. 그 말 그대로 자리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 덕분에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즐기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옥과 모던한 양식 건물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기분인데요. 원래도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는지 몹시 북적이는 편이었는데 오전과 오후 6시 이후 시간대에는 인파가 조금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그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인테리어가 특징이라고 음료 수준이 낮은가 하면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십 우승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할 수 있겠죠. 이달 바리스타 전주현 선생님은 안 계시긴 하더랍니다만 저같이 커피 맛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분위기에 취하면서 조용히 이번 여행 일정을 마무리합니다.